어떤 남성이 조깅을 하고 있죠. 이게 진짜 열받게 하네. 죽여버린다? 작작 좀 해 이년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작작하라고 했지. 이 미친년이 진짜 장난하냐? 확 되죠? 꼴 좋다. 정신 좀 차렸냐? 또 따라오기만 해봐. 저기요, 그만하세요. 조깅을 하던 주인공은 길거리에서 여자를 죽일 듯이 때리는 남자를 보고 지나치려다가 말립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주인공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별말씀을. 덕분에 살았어요. 뭔가 보답해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그럴 만큼 큰일 한 게 아니라서. 도움받은 여자는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주인공은 대단한 일한 게 아니라며 사양을 합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저 내릴게요. 뭐야? 버스를 탔는데 여자가 반갑게 손인사하지만 주인공은 섬뜩한 기분에 바로 내려버립니다. 네? 얼마 전에 도움받은 사람이에요. 예? 꼭 보답하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다음에 찾아뵐 테니까 보답 받아주실 거죠? 자취를 하는 주인공이 설거지를 끝냈을 때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때 도움을 받았다는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번호를 알아낸 건지 주인공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다음엔 찾아뵙겠다고? 네? 나야? 너 뭐야 대체? 여기 있어. 네 뒤에. 무슨 짓이야? 며칠 후 주인공은 집 앞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뒤에 있다는 여자의 전화에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로 여자가 집 앞까지 찾아와 있습니다. 유타, 너 나랑 장난해? 무슨 속셈이야? 뭐냐고 묻잖아. 적당히 하란 말이야.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응? 왜 이래? 당신을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응? 왜 이러는 거야? 조깅하는 주인공 앞에 여자가 나타납니다. 무시하려고 가려는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자 거기서 완전 빡친 남자가 여자에게 화를 냅니다. 닥쳐!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그를 말리고 주인공은 그 남자를 보고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처음에 여자를 때리던 남자가 주인공을 향해 웃었던 의미가 이제야 뭔지 알겠네요. 와, 실제로 이런 여자가 나를 스토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울까. 여잔지 남잔지 이거 잘 모르겠어. 남자가 여장한 걸 수도 있겠다. 어우, 너무 무섭다. 자, 요거는
들어가면 바로 살해당하는 섬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실화입니다. 실화.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이 가보지 못한 혹은 개척하지 못한 대륙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아직까지 탐험하지 못한 몇 군데가 있는데, 인도양 동부 벵골만에 위치한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 그러한 섬 중에 하나입니다. 생긴지 6만 년 가까이 된 아주 오래된 섬이지만 인간이 아직도 탐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이슈가 될 만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탐사하지 못할 걸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곳에 살고 있는 부족 때문인데,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에는 놀랍게도 문명과 접촉한 적이 없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현대 문명과 한 번씩은 접촉을 했겠지만 이들은 아직도 원시 시대를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외부인에 대해 매우 경계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 섬에 접근하는 외부인을 위협하고 화살로 쏴 죽이려고 합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헬리콥터가 해안에 오자 이들은 화살을 쏘며 돌을 던져 공격을 했으며, 2006년엔 어부 2명이 타고 있던 배가 사고로 이 섬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둘 다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몇 차례 이들과 접촉을 시도해 보았지만 원주민의 공격에 모두 실패했고 현재는 이 섬에 3마일 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 섬을 탐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섬 전체가 정글로 덮여 있어서 위성으로 관찰하기도 힘든 상황.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현대 문명의 때를 안 탄 원주민들이 여기 살고 있다는 게 6만 년이 넘은 섬인데, 진짜 아마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래 막 이렇게 위성이나 이런 걸로 막 연구하고 했겠지? 사진 자료 이런 거 확보하고, 아니면 요새 드론 같은 것도 잘 돼 있는데 드론기 날려가지고 관찰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런 건 진짜 혹시나 막 그 돈 같은 거 노리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거는 어떻게 지켜서 보존을 해야 돼, 맞지? 저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다 들어온 사람한테 죽이려고 하는 거지? 자, 요 내용, 이것도 실화인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큰일 났다. 아버지 실종된 것 같음. 아빠가 2년 전에 회사 때려치고 건강식품 쇼핑몰 차렸는데 빚만 지고 아직까지 매달 적자만 메꾸는 수준이라 카드값도 밀리고 엄마한테 구박받고 쩔쩔매고 있었거든. 근데 어제 심심해서 아빠 사이트 비회원으로 가입해서 아무 주소나 적고 13만원짜리 50개 주문했더니 퇴근하기 전에 전화와서 나오라더니 박대감네 가서 갈비 사줬거든. 아빠 엄마 누나 나 해서 4인분에 15만원 넘게 나왔는데 이게 얼마만에 외식인지 존나게 맛있게 먹었음. 막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서 오늘 대량 주문 들어와서 조만간 입금될 것 같다고 좋아하던데 집에 와서 모바일로 주문 취소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행복한 표정으로 출근하는 아빠 보고 출근 후에 아빠 반응 상상하면서 존나 킥킥거렸는데 아직도 아빠 집에 안 들어오고 전화도 꺼져 있다.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대량 주문이 엄청 큰 건이라 직원들이랑 회식하는 거 아니냐고 룸살롱 갔으면 혼내준다고 했는데 이거 별일 없겠지? 와, 이거는 쓰벌 무슨 아들을 키운 게 아니라 미친놈을 키웠네. 아빠 안 들어오는 게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간만에 이제 매출이 이렇게 떠가지고 그것도 대량으로 주문이 떠가지고 기분 좋게 가족들이랑 이제 고기 먹었는데, 와, 이게 아들 장난인 걸 안 아빠의 심정은 어떨까? 쌍놈 새끼네 이거 완전. 어휴, 이 썩놈 새끼. 어휴. 자,
다른 거 이거 사이트가 좀 마탱이가 가서 잘 안 보여지는데 요 만화 요것도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요 시리즈가 이제 그림체는 좀 구데기 같긴 한데 내용은 조금 나름 재밌어.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화는 떠도는 괴담을 각색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이다. 나는 경북 땡땡 대학에서 주변에서 자취를 했었습니다. 그날은 집에서 컴퓨터로 공포 영화를 본 날이었습니다. 셔터라는 영화인데 꽤 무서웠고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시간은 새벽 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으씨 무서워. 오늘은 혼자 자긴 글렀네. 가만히 있어보자. 병철이 번호가 여보세요? 병철이냐? 예 형 심심한데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할래? 아 제가 지금 시내라 학교로 다시 들어오기 좀 힘든데 죄송해요 형. 아 그러냐? 그럼 술은 나중에 마시지 뭐. 잘 들어가고. 나는 할 수 없이 새벽 3시가 넘어서 이불을 펴고 누웠다. 그렇게 무서움과 피곤함 사이에서 나는 점점 잠에 빠져들어갔다. 쿵쿵쿵 쿵쿵쿵. 아 누구야 시끄럽게. 병철인가? 쾅쾅쾅. 아씨 누구야. 형 저 병철인데요. 새끼야 지금 몇 시인데 아까 안오고 지금 오노. 형 저 병철인데요. 뭐야 술 취했냐? 지금 오냐니까? 형 저 병철인데요. 야 너 누구야? 형 저 병철인데요. 순간 소름이 팍 돋았다. 사람이란 감정이 있다. 억양도 완전히 똑같을 수도 없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마치 녹음기를 반복적으로 틀어놓은 것 같이 일정한 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 병철아? 형! 저 병철인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이상했다.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면 대략 위치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앞에서가 아닌 문 밖 천장 부근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10분 동안 문에 귀를 대고 있던 나는 어느 정도 무서움이 가라앉자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때 문 밖에서 남잔지 여잔지 분간이 안 되는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가 내 귀를 강타했다. 극도의 공포감. 문 밖에 있는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때 밖에서 들리는 듯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 새벽녘의 그 목소리와는 달랐다. 사람 목소리였다. 병철아! 밖을 내다보니 병철이가 쓰러져 있었다.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병철이를 깨웠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병철이는 덜덜 떨며 말했다. 형, 자취방 당장 바꿔요. 직감적으로 병철이가 본 무언가를 느낀 나는 병철이에게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다. 병철이는 보채는 내 목소리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무언가에 대해 빠르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병철이는 내 문자를 보고 걱정이 돼서 바로 내 자취방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내 집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서 설마 하는 마음에 가까이 가보니 자신과 똑같은 얼굴의 목이 긴 남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얘기를 들은 나는 공포에 질려 현관문 앞만 바라보았다. 그날 내가 문을 열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만 궁금증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내용이 근데 왜 소름이 돋냐면 만화는 좀 약간 좀 웃기고 한데 이 내용 듣고 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이 내용?
저는 이거 작년에도 본 만화거든요. 내용이 이상하지. 뭔가 깨름직한 점 못 느꼈어? 이거 장산범 이야기잖아. 봐봐. 이거 제일 첫 문구 보시면 떠도는 괴담을 각색해여 만들었다고 하잖아, 맞지? 그리고 밑에 보면 이거는 좀 나온지 엄청 오래된 만화예요. 이거 이 이야기 나 어렸을 때도 봤어. 형 저 병철인데요. 형 저 병철인데요. 맞지? 이거 장산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장산범이 뭐냐고? 장산범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서 볼까요? 장산범은 일단 뭐 그냥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도깨비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그냥 우리나라 토속 요괴 같은 건데 비교적 근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약간 괴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요거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 장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부산 장산에서 자주 출몰됐다고 하여 장산범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이번에 영화로도 나오죠. 8월 17일 날 나오네. 이건 뭐 슈바 뭐 내 스폰 아닙니다. 이거 장산범 스폰 아니에요. 장산범에 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2012년이죠. 2012년도면 뭐 주작 이런 거 없겠지. 구체적인 특징과 신뢰성 있는 목격담. 장산범 부산 장상 및 소백산맥 일대에서 나타난다는 크립티드. 하얗고 긴 털을 지녔으며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긴 얼굴을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된다. 크기는 1.5m에서 3m가량으로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 크며 일단 육식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명칭인 장상범은 가칭으로 정확한 이름은 불명이다. 이 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하얀 번개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는 말도 있다. 범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호랑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과거 한반도 지방에 살던 호랑이나 표범 등 고양이과 동물을 통칭하는 고어라는데 착안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괴생물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으며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 않았으나 몇몇 목격 사례가 올라오면서 오컬트 판에서 목격 사례를 수집하는 이런 내용이 흥해 40건에 가까운 제보와 추측성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생물에 대한 설 중 하나로 한반도의 호랑이 표범 등과 함께 한반도의 대표적인 포식성 맹수였으나 일제의 조수 포획 사업으로 그 규모가 급감하고 도시화의 진행으로 멸종 단계에 이른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목격담들도 있고 아무튼 이게 이제 좀 특징이 있다면 약간 나무늘보처럼 발톱이 길고 앞발이 길고 그리고 털은 희고 빛나며 얼굴은 사람 모양과 비슷하게 닮은 얼굴이라고 하고요. 목격담에 의하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고 그리고 사람 목소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의 목소리를 따라하여 카피하여서 꿰어내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뭐 요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 몇 년까지도 목격담이 막 나올 정도로 뭐 주작일 수도 있는데 최근 몇 년까지 목격담이 나올 정도로 빈번하게 출몰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에서 추파카브라 나오듯이 그런 괴물 실제로 혹시나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목소리를 따라하는 거는 조금 주작일 수도 있겠는데 약간 요런 짐승이 실존하지는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이제 잘 가끔씩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경우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가 안 봐지네. 이게 몇몇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안 봐지네요. 요게 자료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안 켜진다. 이거 재밌는데 왜 안 되지? 이거 딸 친구를 꼬시려는 이제 남자 이거 카톡 내용이라든지 이거 재밌어가지고 저장해놨는데 이게 안 뜨네요. 사이트가 이거 병신 같아가지고 안 뜨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에 찍혀있던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이게 익스플로러야. 다른 사이트로 넘어갈게. 자, 요 사진. (1988년 9월 20일) 미국 뉴멕시코 주 벨렌 오전 9시 30분경 뉴멕시코 대학의 타라 켈리코 양은 평소대로 워크맨을 끼고서는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서는데, 그렇게 자전거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던 그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고속도로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실종이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 수사에 착수를 하지만 발견한 것은 실종 현장 부근에 떨어져 있던 그녀의 자신의 파손된 소니 워크맨뿐. 이후 경찰은 여러 목격자를 확보하지만 사건 당시 현장 부근에서 포드사의 픽업 트럭이 그녀를 따라다녔다는 진술을 얻는 데만 그칩니다. 말 그대로 그녀는 흔적도 없이 타고 있던 자전거와 함께 사라진 것. 수사가 난항이던 1989년 6월 15일 이날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조에서 한 여성이 의미심장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은 근처 주차장에서 지저분한 상태의 흰색 도요타사 벤 옆에다가 차량을 주차하고, 주차를 마친 여성은 근처 에어컨 가게에서 볼일을 본 뒤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그때는 이미 옆자리에 흰색 벤이 자리를 뜬 후였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차에 타려던 여성은 흰색 벤이 주차되어 있는 곳에서 웬 폴라로이드 사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 남자는 말이 없다. 요것도 이제 실화 이야기, 실화충, 실화 좋아하시는 분들. 자, 요거 아이런 스버리고 뭐야? 채팅창이 올라와 있어 이거. 이 사이트들 광고가 좋네. 이거 이상하게 해놨어. 자, 광고 하는 거는 뭐라 안 하는데 광고를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빡치네 이거. 사건명 이거고요. 미스테리 오브 소메트론 맨, 뭐 국가 호주, 사건 분류는 미제. 자, 1948년 11월 30일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의 서머턴 해변 19시경 존 라이언스와 그의 아내는 저녁 산책을 하고자 이곳 해변가를 거니는데, 그러던 중 방조제 부근을 걷던 부부는 전방 20m 부근에서 모래사장과 방파제 돌을 침대와 베개 삼아 누워있는 남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성은 자신의 오른팔을 힘없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보, 저 사람 저런 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냅둬, 술에 취해서 담배라도 피고 있는가 보지. 19시 30분경 같은 곳을 거닐던 또 다른 부부 역시 이 남성을 목격합니다. 어머, 이 시간대는 모기떼들이 난리도 아닐 텐데. 그러게, 저 남자 벌레한테 뜯기는 줄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자네. 어지간히 취했나 보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경 아침 수영 후 친구와 방조제기를 지나가던 존 라이언스는 전날 보았던 남성을 재차 목격합니다. 존 라이언스는 이 남성이 전날과 같은 곳에서 같은 자세로 여전히 누워있던 것을 보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에 즉시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성의 죽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근처 병원으로 이송 후 촬영된 실제 남성의 사진. 이 남성의 사망 당시 모습은 확실히 말해 기묘했습니다. 땡볕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12월부터 한여름이 시작되는데 남성은 셔츠, 넥타이, 양말, 구두, 니트로 된 스웨터, 더블 브레스트 코트를 입고 있었던 것.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시신과 옷매무새가 깨끗했기에 경찰은 사건의 조기 종결을 낙관했습니다. 아니, 사건은커녕 단순한 사고사로만 여겼는데 해변가를 산책하던 중 갑작스레 급성 병환이 왔고 그래서 모래사장에 쓰러지듯 누워 그대로 자연사를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X 표시가 당시 남성이 쓰러져 있던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 그렇게 경찰은 현장의 수사를 필요성을 못 느낀 채 남성을 곧 근처 로얄 애들레이드 병원으로 이송시켰고 이날 병원에서 실시된 남성의 부검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 12월 1일 새벽 2시경. 동공이 정상보다 작아져 있었음. 심장은 평균적인 사이즈로 이상을 찾을 수 없고 사망 4시간 전에 고기파이 섭취. 뇌 속의 작은 혈관, 인두, 위, 12지장 양쪽 신장에 우렬이 있었고 피가 고이는 현상. 간에서 출혈이 있었으며 급성 위염으로 인한 출혈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장이 정상보다 3배가량 비대해져 있었고 한편 검시에 참석한 병리학자 드와이어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사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독에 의한 중독사 같은데 사망 전 섭취한 고기파에는 관련이 없고 바비큐레이트,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향전신성 약품이나 다량 복용 시 혼수 상태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이런 약품 사용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딜까지나 가설일 뿐이고 참으로 놀라운 게 검시에서도 이 남성의 죽음과 관련해 확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시관인 토마스 클린랜드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 나중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짧은 시간 내에 몸속에서 분해되는 독극물을 사용한 것 같네요. 즉 빠르게 분해되는 치명적인 독극물을 남성에게 주입한 거죠. 따라서 실제 부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한 독극물은 남성의 몸속에서 이미 분해되었을 겁니다. 남성의 사인으로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숨을 거뒀다는 것뿐이다. 참고로 이 남성의 몸에서는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상태는 지병이 없이 양호한 상태, 40세에서 45세가량의 전형적인 영국인상, 눈동자는 회색이며 머리카락 색깔은 연한 젓갈색, 신장은 180cm에서 75kg에서 80kg, 넓은 어깨와 호리호리한 허리, 높게 솟은 종아리 근육, 전체적으로 건장한 체구의 근육질이지만 손과 손톱, 발이 모두 부드럽고 깨끗했으며 육체 노동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왼쪽 손목과 팔뚝, 팔꿈치에 작은 상처가 존재했고요. 흰색 셔츠, 빨강과 파랑으로 된 넥타이, 갈색의 바지, 양말, 신발, 니트, 트위터 등 모두 세련되고 상등품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의류에 택들이 제거되어 있었고 당시의 정장 차림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던 모자 또한 쓰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옷 매무새나 외형 모두 깨끗했고 면도 또한 말쑥하게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남성의 치아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 호주 내에서는 일치하는 치과 진료 기록이 없습니다. 이 남성의 소지품은 다음과 같은데 주머니에서 나온 물품, 애들레이드의 헨리 해변으로 향하는 철도 티켓, 애들레이드에서 글래네일그로 향하는 버스 티켓, 손수건, 미국제 금속빗, 담배 및 성냥, 과일맛 추잉껌. 특이하게도 지갑과 돈은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기타 신분을 확인할 만한 일체의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이 애들레이드 센트럴역 사물함에서 발견한 남성의 여행 가방에서 나온 물품은 속옷과 양말 각 4쌍, 러닝 셔츠 2개, 잠옷 1쌍, 택 없는 셔츠, 빨간 체크 무늬의 잠옷, 칼라스터드, 넥타이 2개, 스포츠 코트, 스카프 1개, 수건 6개, 옷걸이 2개, 빨간색 슬리퍼, 칫솔, 치약, 수건, 면도킷, 바느질 도구, 브러쉬, 손가위 등 생필품들, 6펜스짜리 은화 영국제. 남성의 가방에서 나온 실제 소품들로 하나같이 모두 값비싼 물건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초 해당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찰은 그러나 경시 결과를 비롯한 여러가지 미스터리들이 쑥쑥 튀어나오면서 수사에 전력을 다하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수사는 계속해서 난항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점점 이제 수상하니까 처음 남성의 옷가지들을 조사 과정에서 신원 특징을 지을 수 없자 현장 주변의 모든 숙박시설과 철도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친 결과 49년 1월 14일 남성의 여행 가방을 찾아낸 데 성공한 경찰. 그러나 여행 가방 속 소지품들로도 신원을 특정 지을 수 없었고, 다만 남성의 일부 소지품이 미국제와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남성 역시 미국풍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정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강력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성의 지문과 온전한 얼굴. 경찰은 남성의 지문 채취에 영어권 나라에 보내 수사협조에 요청했고, 시신의 얼굴 사진을 호주 내 모든 신문에 싣기도 했는데,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FBI를 비롯한 영어권 나라들의 수사국에서는 지문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고 전해왔으며, 남성의 얼굴 사진을 보고 아는 사람이라며 연락해오는 이들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 남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알아낸 것은 두 가지뿐. 하나는 남성의 사건 당시의 행방. 이 남성은 48년 11월 30일 애틀레이트 센트럴역에 도착해서 헨리 해변으로 향하는 철도 티켓을 끊었고, 그러나 어째서인지 남성은 헨리 해변에 몸을 싣지 않은 채 자신의 여행용 가방을 물품 보관소에 보관을 했고요. 공중 목욕탕이나 공중 화장실 같은 곳에서 몸을 씻고 면도하느라 기차를 놓쳐서였던 것 같다고 추측을 했고, 할 일 없는 시 남성은 버스 터미널로 가 글렌엘그 행 티켓을 끊고 점심쯤에 그곳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시경 서머턴 해변에 죽은 듯이 누워있던 남성은 저녁으로 고기 파이를 먹고선 자신이 누워있던 곳에서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정장에 스웨터, 코트, 그리고 구두를 신은 채 한여름가의 해변가에서. 이처럼 보다시피 그의 사건 당시 행방 또한 미스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성이 가지고 있던 의미심장한 소지품. 1949년 4월 애들레이드 대학의 병리학 교수이자 호주 내 유명 생물학자였던 존 클릴랜드는 남성을 재차 분석하던 와중에 이 소지품의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지품의 일부는 남성의 바지 속 비밀스레 조그맣게 수놓여 있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고, 남성의 바지에서 발견된 문제의 소지품, 찢겨진 종이가 적혀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어로 종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찢겨진 종이의 재질과 그곳에 새겨진 글씨로 미루어 해당 소지품은 책에서 찢어낸 것이라고 판단. 곧 이 종이가 페르시아어 사행 시집인 루바이아트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임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 끝에 이 종이가 희귀판이라고 할 수 있는 1859년 영어 번역 초판의 일부임을 알아냈고요. 이어 49년 7월 23일 신문에서 해당 기사를 본 한 남자가 애들레이드 경찰서에 문제의 루바이아트 시집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가지고 온 시집에서 뜯겨져 나가있던 부분과 남성의 소지품이었던 종이 조각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남자는 경찰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그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1, 2주 전이었습니다. 글렌엘그 부두가 도로에 저와 제 처남이 차를 주차했었는데 그 이후 차량 뒷좌석에서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처남은 우리가 아는 누가 놓고 내렸으려니 하고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 당시 저와 제 처남은 차량 뒷좌석은 문을 잠그지 않고 냈는데 신문에서 본 기사를 보곤 혹시나 싶어 그 책을 펼쳐보니 페이지의 일부가 찢겨져 있더라고요. 이에 경찰은 현미경을 동원해 이 책과 남성의 소지품을 대조한 결과 문제의 소지품이 바로 해당 책에서 찢어낸 것임을 발견했고, 그리고 더불어 책 뒤쪽의 공란에 연필로 적혀있는 의미불명의 암호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WRGOABABD MLAIIA01 WTBIMPANETP. 실제 책 뒤쪽에 적혀있던 암호문입니다. 또 이 밖에는 책에는 2개의 숫자열들이 적혀 있었는데 경찰은 그 숫자가 전화번호임을 알아내고 문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첫 번째 번호로 건 전화의 주인은 은행이었고, 하지만 그 은행에서는 남성과 관련한 어느 곳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번호로 전화에서는 한 여성이 받았는데 그녀는 사건 현장 400m 부근에 살던 테레사 파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파월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남성과의 관계를 부정했고, 허나 경찰은 그녀가 남성과 관계에 있다고 확신하고는 끈덕지게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그녀가 사건 당일인 1948년 11월 30일에 집에 없었으며 그녀의 이웃이 말하길 언젠가 웬 이상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그녀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내 경찰의 끈질긴 요청에 테레사 파월은 남성을 그대로 본뜬 흉상을 직접 확인해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그녀는 흉상을 보자마자 기절하듯 놀랬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경찰은 그녀를 더욱더 의심하게 됩니다. 당시 남성의 얼굴 사진이 이미 호주 전역에 알려진 상태였으며 종군 간호사 경험이 있는 그녀가 고작 시신 때문에 시신을 본뜬 흉상을 보고 놀랐을 리는 없는데, 그렇다면 테레사 파월이 그렇게 놀랬던 이유는 자신이 평소 잘 알던 이의 죽음을 실제로 확인하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왔던 것일 수 있는 법입니다. 결국 남성이 지니고 있던 루바이아트 시집에 그녀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말하는 경찰에게 테레사 파월은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합니다. 제가 종군 간호사이던 시절 알게 된 알프레도 복살이라는 장교에게 루바이아트 시집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테레사 파월이 알프레도 복살에게 선물한 시집으로 공란에 그녀가 직접 적은 시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성의 정체가 바로 알프레드 복살이었다고 말입니다. 허나 실제 조사에 들어가자 알프레드 복살은 멀쩡히 살아있었고 테레사 파월이 선물했던 시집 또한 온전히 보관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시집은 1924년 판 번역본이었고요. 결국 끝내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고 남성의 신원 또한 지금까지로도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관련해서 소설과 같은 공상만이 가득한 상태인데 도대체 남성은 누구였을까요? 남성은 혹시 스파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였던 당시는 각국의 스파이들이 저마다 신분을 숨긴 채 사회와 단절한 상태로 작업을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만약 이 남성이 스파이였다고 가정한다면 그의 얼굴이 호주는 물론 영어권 나라에 폭넓게 퍼졌음에도 지금껏 남성을 안다는 사람이 한 명도 나서지 않은 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또 건장한 체격과 고운 손발,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들이 제거하거나 휴대하지 않았던 점, 값비싼 소지품들과 차림새를 하던 점도 말입니다. 어쩌면 스파이였던 남성과 종군 간호사였던 시절의 테레사 파월 사이에서 의도치 않은 로맨스가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1946년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부모님의 집에서 머물면서 1947년 아위를 낳습니다. 그런데 미혼모였던 그녀가 아이의 성을 존슨으로 짓는데 실제로 3년 후인 1950년에 그녀는 프레스티지 존슨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상한 점은 프레스티지 존슨은 1936년에 초혼을 한 뒤 1950년에 이혼과 동시에 테레사 파월과 재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의 결과였던 것일까요? 헌데 더욱 이상한 점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던 당시에 아직 미혼모였던 테레사 파월이 자신이 결혼한 상태라고 진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경찰의 조사가 있고서 얼마 안 있어 프레스티지 존슨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서머턴 해변에서 발견된 남성이 매우 희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먼저 남성은 부분적 무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전병으로 치아 발육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 실제로 남성은 정상보다 18개가 모자란 치아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특이한 귀 생김새. 이 남성의 귀는 위의 구멍이 아래의 구멍보다 면적이 큰 매우 희귀한 유전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성이 지니고 있던 치아와 귀의 특징은 각각 2% 정도로 발생하는 희귀성 유전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입수된 사진에서 테레사 파월의 아들은 놀랍게도 이러한 두 가지 유전적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유전적 특징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확률은 2천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현재 테레사 파월은 2007년에 그녀의 아들은 2009년에 사망한 상태입니다. 남성이 누구였는지, 어째서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가 남겨놓은 암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의 남자는 여전히 말이었고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던 당시 그의 뺨과 셔츠 카라 부근에서 반쯤 태우다가 만 담배가 떨구어져 있었는데 그 담배는 캔시타스 클럽 브랜드의 담배였다고 합니다. 헌데 남성의 주머니에서 나온 담배값은 아미클럽 브랜드였습니다. 당시 흡연자들은 비싼 담배값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곳에다 저렴한 담배들을 휴대해 다니곤 했는데, 마치 고급 담배 케이스인 마냥 또는 자신이 이런 비싼 담배를 태운다는 일종의 과시욕 때문에, 헌데 이 남성의 경우 저가 브랜드인 아미클럽 브랜드의 담배값에다가 고급 브랜드인 캔시타스 클럽 브랜드의 담배를 휴대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남성의 검시에 참여한 이들은 남성이 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측했으나 어떠한 독극물이 사용되었는지 또 독극물의 주입 방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으며 시신에서도 주사바늘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엄청 기네 내용. 호주 경찰은 당시 별다른 조사 없이 남성의 담뱃값과 담배들을 처분했고 작년 11월 호주 내 인기 시사 프로그램인 60분에 출연한 테레사 파월의 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엄마가 경찰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엄마가 생전 저에게 말했죠. 나는 서머턴 해변의 남자가 누군지 안단다. 그의 신원은 경찰보다 높은 수준에 있단다. 엄마는 생전 공산주의자였고 러시아 말도 할 줄 알았어요. 어쩌면 엄마와 서머턴 해변의 남자는 소련의 스파이였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는 스파이였을까? 진실은 알 수 없다. 다만 그는 아무도 아는 이 없이 쓸쓸히 묻혀졌고 그렇게 잊혀져 갔다고 합니다. 딸이 증언한 거니까 어떻게 구라칠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자기 엄마를 모욕되는 일을 얘기할 리는 없잖아, 그쵸? 아무래도 이 남자의 정체는 스파이였고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스파이와 내통한 사람이라 경찰에게도 이제 거짓 진술을 하고 아무래도 이 자식은 아들은 이 남자의 아들인 것 같네요. 미혼모였다고 하니까 뭔가 좀 영화 같은 이야기다, 그쵸? 영화 같은 이야기. 내용 존나기네. 목 아파 죽겠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 미스테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씨 존나 길다. 자, 응암동 지하실 사건 요거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금 빨리 떠라. 자, 요거 마지막으로 보고 응암동 미스테리 사건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대학생인 저는 20년 가까이 동네에서 살아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는 뭔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 길목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로등이 적은 곳이었는데 소문의 길목은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한밤중에 어른들도 지나가길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길목에는 지하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3km 거리라고 여기가? 자, 확실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아마 양말 공장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처음 길목을 알았을 때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폐가인가 싶었지만 어느 날부터 기계 소리와 판 소리가 작게 새어나오고 있었고 밤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던 걸로 보아 밤늦게까지 공장이 가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옆 동네로 이사간 후 소문의 길목에 있던 공장에 화재가 났었다고 합니다. 재빨리 불을 진압하여 불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하였던지라 열댓 명의 직원들과 직원들의 아이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조용한 동네다 보니 그런 큰 사건으로 며칠 동안 화재를 이야기로 옆 동네까지 들썩였는데 그리고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화재 이야기가 서서히 누그러들 때쯤 지하 공장 건물 옆에 공사 중이던 단독 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주택의 주인은 형의 절친한 친구 가족이었는데 당시 친구 가족들은 외국에 있었던지라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형은 새 집에 살게 된 친구의 기분이 상할까봐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잠자코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 형 친구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갈아 끼고 올게. 새 집이라서 좋았는데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서 잠을 설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그 울음소리는 점점 통곡소리로 변했다고 합니다. 워낙 종교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던 형이어서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고양이 울음소리가 심하다고만 생각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집 밖에 나가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하면 소리가 멈추고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금세 소리가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형과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결국 집이 공사 중이었을 때 옆에 있던 공장에 화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자 형 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할머니께서 귀신을 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형 친구에게만 이야기를 했다는데
할머니께서 주무시다가 톡톡 창문을 치는 소리에 눈을 뜨며 창밖에 여자가 둥둥 떠다니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나무가 있었기에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잘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한 형 친구.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주무시던 부모님께서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셨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면 잠자코 있겠는데 매일매일 자다 싶으면 창밖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닌 소리가 들려온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번이나 도둑인 줄 알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보셨지만 역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화재 이야기에 부모님 이야기까지 듣게 된 형 친구는 정말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들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형 친구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던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화재는 지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감식하던 사람들은 이미 화재가 발생했던 곳에서 수습되기 전에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찾아내지 못하고 방화할지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일은 뉴스에 등장하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응암동 괴담이라는 타이틀로 방송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뉴스는 위에서 언급했던 소문으로 시작하여 화재로 인한 참사를 소개했는데, 놀라운 부분은 다음부터였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건물 보수 정리를 하는 도중 시멘트 벽을 허물던 인부가 비명을 지르면서 지하에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시멘트 벽 속에서 여자의 시체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건물주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입주한 사람마다 전부 다 사고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행방불명된 사례도 있고 교통사고서부터 피살까지, 여담이지만 시멘트 속 여인의 신분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건물주는 무속인을 불러 원혼을 위한 구슬을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굿이 효과가 있었던 건지 건물 옆 단독주택의 주인인 형 친구의 가족들도 서서히 밤새 가족들을 괴롭히던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달 뒤 동네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하 건물 길목에서 가로등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켜놓으면 얼마 안가 꺼져 있고 켜놓으면 얼마 안가 또 꺼져 있고 반복하여 무용지물의 상태로 골목을 지키고 있었는데, 저는 다시 그 길목을 다니기 꺼려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밤에는 지나가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목에는 여러 주택이 들어섰지만 화재가 있었던 건물에는 문 앞에 부적이 붙여있는 상태로 아무도 입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2년 범인이 검거된 실제 사건. 97년 카드깡 빚 도촉을 하다 범인은 50대 여인을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게 되고, 범인은 이 사람을 비닐에 싸서 집 바닥에 묻고 인근 공사장에서 조금씩 빼돌린 콘크리트 등으로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시체는 5년간 발견되지 않고 이 지하실에는 여러 사람이 새들어 살았는데, 2002년이 되어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다가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시체의 상태는 바싹 마른 미라의 모양. 더욱 공교로운 점은 그동안 이 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죽어서 이 방을 나갔다는 점.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겠지만 죽은 시체 위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하면서 어딘지 어두운 느낌을 느꼈던 것도 원인이 아닐까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집은 비어있는 상태. 솔직히 귀신은 못 믿겠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이 벌어졌었고, 2002년도 실제 뉴스 기사입니다. 인터넷. 건물 지하실 콘크리트 속에 매장된 채 발견된 여성 변사체. 최근 10년간 이 건물에 살았거나 일했던 주변 인물 6명이 갖가지 이유로 비명 횡사한 사실이 밝혀져 때 아닌 괴담이 유포. 10년새 6명이 횡사, 응암동 괴담. 자, 과연 이 응암동 여기에 어떤 진짜 귀신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응암동 아까 근처에 3km 떨어진 곳에 사신다고 하시는 분, 혹시나 여기 동네에 그런 소문이 돌지는 않는지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예, 여기 약간 좀 쩌네. 여기가 이제는 10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누가 살고 있을 수도 있어. 좀 무서운 내용이었네요. 와, 오늘 미스테리 공포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